장님이 눈을 고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지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는 그토록 간절하게 의지하던 생명줄 같은 지팡이였건만 막상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보게 되니 자신의 가장 비참했던 시절을 상기시키는 그 낡은 지팡이부터 치워버리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간사한 본성인가 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알고 지냈으나 결국 저를 그 낡은 지팡이 취급하며 내다버렸던 한 남자, 이태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부모님은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마당 한편에 딸린 작은 방 하나를 핫숙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 좁은 방에 들어온 세입자가 바로 고등학생이었던 태영이와 그의 아버지였죠. 태영이 아버지는 인근 도축장에서 소화돼지를 도축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태영이 아버지의 옷과 몸에서는 늘 옅은 피비린내와 짐승의 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냄새가 난다며 뒤에서 수군댔지만 태영이는 결코 주눅드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을 무시했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늘 성적은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야망 있고 도끼 있는 아이였거든요. 저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그런 태영이의 당당함과 단단함이 좋았습니다. 태영이 아버지는 고된 노동의 시름을 달래려는지 매일같이 술을 드셨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자연스레 혼자 남겨진 어린 태영이를 저희 부모님이 불러 저와 함께 밥을 먹는 날이 많았죠. 저희 부모님도 태영이를 마치 조카처럼 챙기며 살뜰히 거두셨어요. 엄마도 없이 짠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술을 잔뜩 드시고 귀가하시던 태영이 아버지가 좁고 깊은 동네 도랑에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영이네 아버지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어 며칠을 중환자실에서 버티셨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 혈혈단신으로 남겨진 고등학생. 친척 하나 없이 덩그러니 남겨진 태영이의 처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온 태영이는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니까 제가 학교 마치고 혼자 일하면서 방세 내고 살겠습니다.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그 어린 것의 악바리 같은 모습에 저희 엄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방세를 내. 월세 밀려도 이해해 줄 테니까 일단 고등학교 무사히 졸업이나 해. 부모님은 태영이의 월세를 반으로 줄여주시거나 아예 받지 않고 넘어가시는 달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태영이는 학교가 끝나면 밤 늦게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그 와중에도 독하게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한 대학에는 안타깝게도 수능을 망쳐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태영이는 재수를 결심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며 재수 공부를 했던 거죠. 저는 그 힘든 시간을 묵묵히 버텨내는 태영이가 참 짠하고 애틋했습니다. 태영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알바를 마친 태영이의 방문 앞에 엄마가 만든 따뜻한 반찬을 챙겨다 주기도 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사주거나 가져다 주면서 조용히 응원을 했습니다. 태영이도 그런 저에게 늘 고마워했고요. 그리고 1년 뒤 태영이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태영이는 저를 찾아와 처음으로 환하게 웃더라고요.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영이에게 군 입대영장이 날아왔습니다. 군대를 가기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던 태영이가 불쑥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수빈아, 나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줄래? 나 너 진짜 좋아해. 저 역시 오랫동안 태영이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 입대를 앞두고 한 달이라는 짧고도 애틋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훈련소로 들어가는 태영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고 그가 군 복무를 하는 약 2년의 시간 동안 저는 수십 통의 편지를 쓰고 면회를 가며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제대만 하면 우리가 함께할 앞날은 그저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더군요. 제대를 하고 대학에 복학한 태영이는 점점 저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에서 만난 다른 여자 동기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제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그만하자. 태영이는 그 짧은 한마디만을 남긴 채 오랫동안 살았던 저희 집 하숙방에서 짐을 싸서 매몰차게 나가버리더군요. 제가 보낸 2년의 기다림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감에 며칠을 알아누웠지만 결국 그래 철없던 시절의 씁쓸한 첫사랑으로 묻어두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로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원무과 데스크에 취직하여 바쁘지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수많은 환자들을 접수하고 안내하던 어느 날 제 눈앞에 믿기 힘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빈아, 정수빈 맞지? 접수대 앞에 선 남자는 태영이었습니다. 8년 만에 마주한 그는 과거 하숙방의 그 남루하고 도끼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띤 번듯한 중견기업의 회사원이 되어 있었죠. 회사에서 지원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저희 병원을 찾았다가 저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탓일까요?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과거의 배신감이나 미움보다는 그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을 향한 반가움이 더 크게 밀려오더라고요. 검진이 끝난 후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색한 미소를 짓던 중 태영이가 조심스럽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제대하고 너한테 상처 주고 떠났던 거 정말 미안했어. 내가 철이 없기도 했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어. 도망? 대학에 가서 나랑은 전혀 다른 구김살 없이 부유하게 자란 친구들을 보니까 내 과거가 너무 비참하고 부끄럽더라. 도축장에서 나던 피냄새, 가난해서 너희 집 하숙방에 얹혀 살던 기억, 편의점 알바하던 내 모습. 나는 그 시절이 지긋지긋하게 싫었어. 태영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면 내가 잊고 싶었던 그 지독한 가난과 밑바닥 시절이 자꾸만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 네가 싫어진 게 아니라 내 과거가 싫어서 너를 밀어냈던 거야. 정말 이기적이고 못난 변명이지만 꼭 한 번은 사과하고 싶었어. 그의 고백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잔인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그의 오랜 열등감을 알기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바보 같게도 그 이기적인 변명을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무 자책하지 마. 옛날 일인데 뭐. 그날의 우연한 재해를 시작으로 우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빠르게 다시 가까워졌고 두 번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태영이는 듬직하고 다정해져 있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각자의 삶이 안정된 상태에서 만난 연애는 20대 초반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하며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상은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거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기로 하고 합친 건데 태영이 입에서는 언젠가부터 결혼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 버린 것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어 바쁜 시기였기에 자리를 잡으면 먼저 말을 꺼낼 것이라 믿으면서요. 제가 먼저 재촉해서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배려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동안
제 등 뒤에서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배신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요. 동거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태영이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주말이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하는 횟수가 잦아졌거든요. 옷차림이나 향수에도 부쩍 신경을 쓰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애써 섣부른 의심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것 같아요. 태영이의 그 모든 변화는 회사의 업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거든요. 어느 주말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태영이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끄고 저를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너무나도 뜬금없고 일방적인 통보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난을 치는 줄 알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만하자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회사 사장님 딸이야.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를 믿고 밥을 지으며 조용히 결혼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회사의 사장딸인 박유리라는 여자에게 접근해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딸이랑 바람이 났으니까 나보고 조용히 비켜달라는 거야? 제 물음에 태영이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성공하고 싶어. 어릴 때 지독하게 가난했던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뼈 빠지게 일해서 평범하게 월급 모아봤자 그냥 평생 그저 그런 아파트에서 대출금이나 갚으면서 살겠지. 난 그렇게 살기 싫어. 화려하고 멋지게 남들 위에 서서 살아보고 싶어. 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탐욕에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달라져. 10수년을 노력해도 못 올라갈 자리를 단숨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빈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앞길 막지 말고 여기서 헤어져줘. 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나 미안함조차 없는 철저하게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이기적인 요구였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에 불과했던 것 같더군요. 사랑하면 헤어져 달라고? 헛소리하지 마. 어떻게 나한테 또 이러니? 나 절대 못 헤어져. 저는 배신감의 약을 쓰며 이별을 거부했습니다. 태영이는 제가 알던 그 옛날의 짠하고 안쓰럽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 되어 있더군요. 다음 날 제가 병원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는 사이 태영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네 짐은 복도에 내놨으니까 가져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퇴를 하고 헐레벌떡 달려간 아파트 복도에는 제 옷가지와 물건들이 대충 쑤셔박힌 캐리어와 상자들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살림을 합치며 제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태영이 명의로 구했던 전셋집 아파트였습니다.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는 하루아침에 저를 현관문 밖으로 무참히 쫓아낸 것이었죠. 굳게 닫힌 도어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짐들을 끌어안고 저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비참함과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결국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 기막힌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오신 부모님은 짐가방과 함께 복도에 버려진 저를 보고 가슴을 치며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갈 데 없는 놈 걷어서 밥 먹이고 방세 안 받아가며 자식처럼 품어줬더니 우리 딸을 이렇게 길거리에 내쫓아? 부모님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노발대발하셨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2번의 만남과 2번의 끔찍한 배신. 저는 그제야 태영이라는 남자의 본질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루했던 과거를 알고 있는 저를 철저하게 도려내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 했더군요. 그날 이후 저도 그 이름 세 글자를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바쁘게 병원 원무과 일을 하며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가 아물어갈 즈음 제 인생에도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병원 원무 행정팀에서 근무하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매사에 묵묵하고 건실하며 무엇보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빈 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퇴근하고 밥 먹으러 갈까요? 그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는 일상의 작고 평범한 행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태영이는 1년이 넘는 동거 생활 내내 결혼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했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교제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그는 제게 반지를 내밀며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청혼했거든요. 수빈 씨랑 평생 같이 저녁 먹으면서 살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심각한 다발성 외상 환자가 실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컴퓨터 화면에 새로 뜬 응급 환자의 명단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환자명 이태영.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볐지만 나이와 인적 사항이 제가 아는 그 이태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응급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침대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태영이가 있었죠. 교통사고 환자였고 우측 대퇴부 및 경골 복합골절이 심각해서 수술을 해도 평생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중견기업 사장딸과 결혼해 화려하고 멋지게 살겠다던 이태영이 처참한 몰골로 응급실에 실려온 것입니다.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죠. 처음엔 단순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태영이 의도적으로 낸 범죄에 가까웠던 거죠. 사고 조사를 위해 병원을 다녀간 경찰들의 입을 통해 저는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태영이가 그토록 매달렸던 회사 사장의 딸 박유리. 하지만 태영이와 달리 박유리에게 이태영은 그저 잠시 만나며 즐기는 심심풀이 장난감 정도였던 모양입니다. 애초에 밑바닥에서 올라온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그녀는 집안 수준이 맞는 다른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남자와 약혼을 했거든요. 자신이 완벽하게 버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사장의 사이가 되겠다는 그 허망된 야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태영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와 박유리를 찾아가 집요하게 매달리고 소란을 피웠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응징이었습니다. 사장은 자신의 딸을 귀찮게 하는 태영이에게 업무 태만 및 여러 문제를 제기해 가차없이 회사에서 해고해 버렸다고 했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태영이는 매일 술에 절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태영이는 박유리와 그녀의 약혼남이 함께 타고 가던 차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엑셀을 밟아 돌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추돌 사고였던 거죠. 엄청난 속도로 들이받은 탓에 박유리의 차는 크게 파손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약혼남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들이받은 태영이의 차 역시 충격으로 튕겨나가 전복되며 구르면서 태영이의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된 것이었어요. 몇 번의 큰 수술을 거친 뒤 태영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용히 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미련이나 동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버리고 간 남자의 마지막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리에 무거운 철심을 받고 붕대를 감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누워있던 태영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의 두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수빈아, 그는 링거가 꽂힌 손을 허우적거리며 제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과거 저를 무참히 내쫓으며 서늘하게 쏘아보던 그 오만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병상 위에는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패배자만이 덩그러니 누워있었죠. 수빈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어서 나를 진짜 사랑해준 건 너 하나뿐이었는데 내가 쓰레기였어. 나 좀 살려줘. 우리 옛날처럼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너한테 갚으면서 살게. 태영이는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며 울며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태영아, 나 결혼했어. 네가 날 내버린 뒤에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 만나서 아주 평온하게 잘 살고 있어. 제 말에 태영이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얼굴로 제 반지를 그리고 제 차가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그 바보 같던 정수빈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걸 깨달은 태영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수빈아, 제발.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고 오열했고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태영이의 앞날은 불보듯 뻔했어요. 퇴원을 한다 해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찰서 취조실일 것입니다. 만취 상태로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차를 들이받았으니 특수상해 및 음주운전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 부유한 사장과 약혼자 집안에서 청구할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 평생을 절뚝거려야 하는 불편한 몸, 그의 앞날은 처절한 내리막길만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제할 바가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도 그 남자의 몰락도 이제 저와는 완벽하게 무관한 일이 되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며 살아야 했는지, 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그 어리석은 남자를 이제는 제 기억에서 다 지워내려 해요. 저는 제게 주어진 이 평온하고 다정한 현재를 묵묵히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길었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의가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작은 호의가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도려내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했던 그날의 기록을 담담히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교까지 마쳤죠. 졸업 후 항공사 취업을 하기 위해 무작정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하고 외로운 서울 생활 속에서 저를 단단하게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 김동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름 있는 건설사에 다니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은 없었지만 늘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나와 저를 기다렸고 제가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죠. 진주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몹시 좋게 보셨어요. 바르고 성실해 보인다면서요. 저 역시 그 바름과 성실함이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이라 믿었습니다. 저희는 힘을 합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6살이 된 아들 준이를 키우며 남부럽지 않은 소박한 행복을 일궈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대학교 시절부터 저를 무척이나 따르고 친했던 후배 지우의 연락이었습니다.
지우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애교가 많고 싹싹해서 선후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종종 안부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였죠. 지우도 서울로 취업을 할 거라고 해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고 제 나름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본 한 회사에서 일할 것 같다면서 서둘러 집을 구해야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지우가 목 놓아 울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 전세를 계약했는데 집주인은 도망가고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됐어. 나 진짜 어떡하지? 지우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저 역시 낯선 서울의 집을 구하며 고생했던 기억이 선명했기에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안쓰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친한 동생 지우 알지? 걔가 이번에 전세 사기를 당했대. 회사 때문에 지낼 집이 필요한데 서울에 친척도 없고 당장 갈 데가 없다는데 우리 집 남는 방에서 한두 달만 지내게 하면 안 될까? 남편 동훈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동생인데 모른 척할 수 없지. 사정이 너무 딱하네. 준이도 이모 오면 좋아할 거니까 새 집 구할 때까지만 편하게 있으라고 해. 남편의 배려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우에게 일단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고 했어요. 지우도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온 첫날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으니까요. 언니, 형부, 정말 잊지 않을게요. 제가 집안일도 다 하고 준이도 잘 돌볼게요. 정말 민폐 안 끼치게 조용히 지내다 집 구해서 나갈게요. 처음 한 달은 지우의 말대로였습니다. 지우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가 피곤할까봐 설거지를 도맡아 했고 주말이면 활동량 많은 준이와 놀이터에서 몇 시간씩 뛰어놀아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저는 모처럼 주말에 낮잠도 자고 커피 한 잔의 여유도 누릴 수 있었죠. 지우 씨가 오고 나서 당신 얼굴이 좀 폈네. 라며 허허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 접어들면서 평온했던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묘함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거실에서 셋이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으며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출연진의 농담에 지우가 깔깔대며 웃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남편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툭 치며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대박! 형부, 저 사람 말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와, 진짜 배꼽 빠질 것 같아. 저는 순간 깎던 사과를 멈추고 멍하니 그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처럼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친한 언니 남편이지 진짜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손을 대다뇨. 남편도 짐짓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도 그러게 재밌네. 라며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찰나였지만 제 기분은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지우가 원래 성격이 털털하니까 라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싸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지우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공항 스케줄 근무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주방에는 지우가 제 앞치마를 두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고 있었고요. 뭐 만들고 있네? 언니, 오늘 일찍 왔네. 형부가 어제 퇴근길에 차돌박이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좀 준비해봤어. 요즘 형부 회사에서 힘들다길래 기운 좀 북돋아 주려고. 아내인 저도 잘 챙기지 못했던 남편의 사소한 입맛까지 지우가 대신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은 와, 지우 씨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
우리 혜정이가 좀 배워야겠는데? 라며 장난 섞인 칭찬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많이 먹으라고 국그릇을 밀어주더라고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집 식탁인데도 마치 제가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거실 불이 꺼진 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준이는 방에서 저랑 잠들었고 거실에는 TV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만 일렁이고 있었죠. 남이 보면 그 두 사람이 부부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정해 보였습니다. 제가 나오자 지우가 밝게 웃더라고요. 언니, 깼어? 형부랑 영화 보고 있었어. 마침 OTT에 떴길래. 형부도 이 영화 안 봤다고 해서 OTT 뜨면 같이 보기로 했거든. 언니도 이 영화 안 봤지? 얼른 일로 와서 앉아. 같이 보기로 했다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모르는 약속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기분은 더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우 이제 슬슬 집 구하라고 할까? 전세상이 당한 것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을 거고 계속 같이 살 순 없잖아. 저는 남편이 그러든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고? 너 왜 그렇게 박해? 그리고 같이 사는 거 크게 불편한 건 없잖아. 준이도 잘 봐주고 당신 일도 도와주고 게다가 지금 회사 들어간 지도 오래 안 돼서 적응하는데 힘들 거야.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자. 당신 친한 후배잖아. 이왕 선의를 베풀었으면 좀 더 베푸는 게 좋아. 남편의 입에서 지우를 대변하는 말이 나오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제 직감은 더욱 커졌죠.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고 남편은 그 뒤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에서 아이랑 놀아주고 있었고요.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남편이 지우의 엉덩이 쪽을 훑으며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찰나의 일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뭐 하는 거야? 응? 뭐가? 방금... 그런데 남편도 지우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뭘? 아니, 당신이 방금 지나가면서... 제 입으로 지우 엉덩이 만졌잖아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지우는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면서 뭐? 형부 지나가면서 왜? 무슨 일 있었어? 하면서 둘 다 짜고 치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방금 당신이 지우 엉덩이 만진 거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은 불에 댄 듯이 놀라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언니? 형부가 언제?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 내가 방금 봤는데. 안 그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봤다니까? 잘못 봤겠지 언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형부가 그럴 리 있어? 그리고 나도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언니도 참... 그러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는데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고 잘못 본 거 아니냐는데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남편이 의도적으로 지우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요. 하지만 두 사람이 그토록 펄쩍 뛰니까 나중엔 그런가? 내가 잘못 봤나? 싶은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의심은 있었죠. 정확한 물증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우의 SNS를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지우가 새로 생긴 힙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오랜만에 데이트라는 문구와 함께 예쁜 케이크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모서리에 살짝 찍힌 남자 지갑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남편의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명품 지갑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것들이 진짜 맞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당장 지우에게 따져 물었죠. 지우야, 너 남자친구 있었니? 그냥 좀 잘 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데? 같은 회사? 그냥 소개. 나보다 오빠야. 전혀 몰랐네. 말을 안 해서. 그 말에 지우도 어깨를 으쓱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어. 이 사진 그 남자랑 간 거야? 응. 근데 이 지갑 우리 남편 거랑 너무 비슷하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형부 직업도 이거였나? 이거 뭐 많이들 쓰잖아. 라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 하는데 그날따라 그 행동이 저를 놀리는 것 같고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기분은 마치 집안에 독사를 들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분명 뭔가가 있다고 확신한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남편만 주로 쓰는 노트북인데 업무용으로 쓴다고 했죠. 핸드폰은 보기가 어려우니 노트북에라도 뭔가가 있을까 싶어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씩 남편은 일한다는 핑계로 문을 잠궈놓고 컴퓨터를 보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뒤져보니 별게 없더군요. 딱 업무용으로 쓰는지 검색 기록도 깨끗했고요. 그래, 노트북에 뭔가가 있을 리 없지 생각하던 저는 노트북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띈 것은 본체 뒤에 있던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USB였죠. 당연히 업무용이라 생각해서 신경도 안 썼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 USB가 거슬리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폴더들을 열어본 순간 저는 기절 초풍할 진실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USB에는 제가 알던 남편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게 만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남편의 진짜 실체가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그 USB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수집함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남편의 실체를 보게 된 저는 새벽동이 틀 때까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증거들을 제 폰으로 촬영해 수집한 뒤 밖으로 나왔죠.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남편이 안방에서 나와 기지개를 켜며 주방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일찍 일어났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이 사지가 떨리는 공포와 혐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제가 지난날 남편 노트북을 통해 남편과 이지우의 불륜관계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불륜은 세 발의 피도 안 될 만큼 충격적인 일이요. 저는 그날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 반차를 쓰고 남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기니 할 말이 있으니 회사 앞 카페로 나오라고 했죠. 자기야, 무슨 일이야? 저는 싸늘하게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렇게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인데 USB의 영상에서는 두 얼굴을 하고 있었죠. 왜 그래? 나 어제 네 USB 봤어. 제 말에 무슨 말인지 한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 네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봤다고. 남편의 얼굴에서는 실시간으로 핏기가 가시더군요. 이혼하자. 길게는 설명 안 할게.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아. 양가 부모님께도 알리고 경찰에도 넘길까 싶어.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겁니다. 혜정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렇게나 하지 말아줘. 지우랑도 그런 사이지. 남편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어.
내가 다 봤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자. 나 너랑 더는 못 살아. 저기, 제발 조용히 넘어가 줄 수는 없을까?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남편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그럼 이 집 내 명의로 다 넘겨. 준이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손 떼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집에서도 나가. 다시는 나랑 준이 찾아올 생각 말고. 이 조건들 다 수락하면 조용히 끝내줄게. 아니면 바로 경찰서랑 너네 회사 게시판에 이거 다 뿌릴 거야.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7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이 7년간 내 뒤통수 치고 살았다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겠어? 나 지금 죽을 힘 다해 참고 있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사람이 그렇게 무섭니? 내가 알았던 김동우는 도대체 누구야? 자기야. 자기는 누가 자기야? 소름 끼치니까 더 이상 그런 소리도 하지 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결정해. 남편은 결국 모든 조건에 동의하며 짐을 싸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지우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당장 네 짐 챙겨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지우는 펄쩍 뛰더라고요. 언니, 갑자기 나가라니. 이런 법이 어딨어? 라면서 대드는데 저도 인내심이 뚝 끊기더라고요. 이런 법이 어딨냐고? 기껏 너 생각해서 집에서 같이 살자 했더니 언니 남편이랑 놀아나 놓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네? 무슨 말이야? 아니거든? 언니가 뭔가 오해를 했나 본데. 야, 작작 좀 해.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개소리 할래? 이혼해 줄 테니까 둘이서 알아서 살던지. 오빠도 나간다고? 왜? 그 집 오빠 집이기도 하잖아. 라는데 실소만 나오더라고요. 내 집이야 이제. 꺼져. 너네 회사에도 이 사실 알려줄까? 그래야 정신 차릴래?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네 짐 챙겨서 꺼져. 얼굴 보면 진짜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나 집에 가기 전까지 꺼지라고. 알았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는데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죠. 그렇게 6시쯤 아이를 하원시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이지우는 짐을 싸서 나갔더라고요. 짐을 빼서 텅 비어버린 남편 옷장을 보고 그제야 울분에 찬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변호사를 선임해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범죄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워 제가 요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지우의 회사로 상간녀 소송 소장도 발송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지 이지우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언니 미쳤어? 이걸 회사로 보내면 어떡하자는 거야? 오빠한테 재산 다 뺏어놓고 나까지 죽여야 속이 시원해? 라면서 따지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지를 위해서 손 내밀어준 사람을 이렇게 배신하나요? 하지만 저는 이지우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야, 너 회사 잘리는 게 걱정되니? 근데 그거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게 있을 텐데. 그게 뭔 소리야? 잠깐 만나자. 보여줄 거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이지우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지우에게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데? 직접 봐. 이지우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김동훈 USB에 있던 것들이야. 여자들이랑 그런 짓 하고 다닌 걸 다 몰카 촬영했더라. 너무 많아서 그건 일부만 찍은 거야. 증거 제출용. 네, 제가 남편 USB에서 발견한 건 놀랍게도 남편이 찍은 여자들의 몰카 영상 모음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연도별, 이름별로 분류까지 되어 있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남편은 각종 데이트 어플과 채팅 사이트를 이용해 소위 원나잇 상대를 물색해왔습니다. 그리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했던 거죠. 그 폴더에는 당연히 이지우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건실하고 성실하다고 믿었던 제 남편의 진짜 얼굴이 그 USB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이지우는 충격으로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나? 네 덕분에 내 남편의 진짜 얼굴을 발견했으니까.
이건 내가 증거 영상 찍은 거고 원본은 따로 있어. 김동훈이 원본 USB 그대로 갖고 있는데 모르지. 그걸 왜 찍었는지, 어디 유포하려는 건지. 제 말에 이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제 알겠니? 너 지금 상간소송 당했다고 난리칠 때가 아니야. 이지우는 충격을 받아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한 후에 제 남편이랑 잘해볼 생각도 있었나 본데 그제야 알았겠죠. 본인은 남편의 몰카 영상 주인공 중 한 명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그 후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지우가 알아서 남편을 파멸시켰습니다. 이지우는 남편의 회사 게시판에 몰카 촬영 사실,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거든요. 건실한 대리 김동훈의 이중성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사건이었겠죠. 징계위원회 바로 회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지우가 피해자의 신분으로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남편의 비굴함은 극에 달했다더라고요. 저에게 수십 통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지우를 말려달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를 봐서라도요. 저희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그의 뻔뻔함에 저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준이를 생각했다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더 이상 나 찾지 마. 법의 심판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남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거든요. 피해자가 많고 계획적이었던 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 하더라고요. 이지우는 남편을 파멸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본인 역시 친한 언니의 남편을 꼬여낸 불륜녀라는 꼬리표는 그대로 붙었습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멀리 퍼져나가 결국 회사에서 눈총을 받다가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진행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따라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죠. 지우는 판결문이 나온 날 술에 취해 제게 전화를 걸어와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이제 속이 시원해? 회사도 잘리고 돈도 없고 소문도 다 나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속 시원해. 호의를 뒤통수로 되갚은 건 너잖아. 네가 지금 겪은 고통은 네가 선택한 길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영원히 차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실형을 받았다는 얘기도 건너들었고 이지우는 결국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소문이 다 나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다더군요. 저는 다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가끔 지난 일들이 정말 내게 일어난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준이를 품에 안을 때면 비로소 제가 지켜낸 이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제 호의를 배신으로 되갚은 후배와 성실의 가면을 쓴 괴물이었던 남편. 두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은 이제 좁은 지옥에 갇혀 서로를 뜯어먹으며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끔 쉬는 시간에는 공항 카페 창가에 앉아 여행객들을 보곤 합니다. 행복하려고 여행을 떠나지만 또 가끔 저처럼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며 잘못된 인연을 도려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낯선 서울 땅에서 처음 가졌던 그 용기로 이제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